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과교정학교실의 최진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소아청소년 교정치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새 교정치료의 어떤 트렌드를 보면은 출산율의 감소 때문인지 또 교정치료의 기술의 발전 덕분인지 성인 환자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젊은 성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중장년 환자들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치과교정과의 치료의 주요 타겟은 소아청소년, 뭐니 해도 소아청소년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아청소년 교정치료는 좀 오묘한 면이 있는데 어떨 때는 이 소아청소년 교정이 굉장히 쉽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소아청소년은 성장이라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진행을 하면은 환자의 반응이 좋아서 치료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쉽게 느껴지기도 하다가도 또 그 성장이라는 것이 양날의 검처럼 작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성장이 일어나게 되면은 굉장히 치료가 어려워지는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소아청소년 교정 치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검색을 해봐도 굉장히 많이 좋은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정보들과 좀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특별히는 소아청소년 교정 치료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추후 관리와 또 추가적인 치료 이런 부분까지 좀 다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제목을 소아청소년 교정치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이 제목에는 제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담고자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이 오셔가지고 교정과 진료실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성장기에 교정치료를 받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추가적인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냐, 이제 다 끝난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또 적절한 교정치료 시기가 있다는 건 아는데 우리 아이가 이 적절한 교정치료 시기를 놓쳤으니까 이제는 그 기회가 더 이상 오지 않고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두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성장기 교정치료라는 것은 성장기 안에서 어떤 특정 기간 안에 집중해서 치료를 보통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집중해서 치료를 받는 그 시기를 지난 이후에 환자분들이 좀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정기적인 체크를 잘 따르지 않고 또 아니면은 이제 성장기 하는 치료 끝나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해서 그것을 권유를 하면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성장기에 그 집중된 기간에 치료를 받으면은 더 이상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아도 이제는 끝났다고 봐도 되는지, 그리고 내가 그 적정한 시기를 뭐 어떤 이유에서든 놓쳤을 때 과연 더 이상 기회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메이저리그의 뉴욕 매체 예전에 감독이었던 요기 베라가 야구에 대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명언을 남긴 적이 있었죠. 제가 이거 보면서 이 소아청소년 교정 치료와 좀 많이 맞닿아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장기에 우리가 교정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끝난 게 아니고 또 내가 그 기회를 좀 놓쳤다 하더라도 또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강의를 좀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소아청소년 교정치료를 어떤 환자분들이 소아청소년 교정치료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반적인 분류랑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골격과 기능 문제이죠. 요거는 이제 아이가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 그리고 또 어떤 기능적인 문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적절하게 저희가 적기에 치료를 개입을 해줘야 된다는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아 공간 관리라고 썼는데 뭐냐면은 이제 그 성장기는 전니라고도 부르는 그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영구치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공간이 오히려 너무 많이 남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공간을 우리가 관리해 줄 필요가 있는데 당연히 이 영구치가 나오기 이전에 이런 공간 관리가 들어가야
정상적으로 치아들이 맹출을 하고 조금 더 치료가 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소아청소년 교정 치료에 이 치아 공간 관리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아 맹출 이상 등 기타 상황이라고 썼는데, 치아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맹출을 해야겠죠.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치아가 정상적으로 맹출하지 못한다든지, 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치료가 개입이 필요한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했고,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골격과 기능 문제가 사실상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골격과 기능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환자의 안모를 평가할 때, 얼굴 뼈를 평가를 할 때 당연히 우리가 3차원적으로 평가를 해야겠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전후방적인 문제, 수직적인 문제, 횡적인 문제 이렇게 3차원적으로 해석을 평가를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전후방적인 문제라는 것은 뭐 당연히 위턱과 아래턱의 앞뒤 관계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앞뒤 관계가 위턱뼈와 아래턱뼈가 전후방적으로 적절한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또 위턱과 아래턱이 서로 간에 조화로운 관계 속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수직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사람의 환자들의 얼굴을 보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 위아래로 긴 얼굴형이 있고 또 위아래로 짧은 얼굴형이 있습니다. 뭐 이렇듯이 우리가 수직적인 문제도 당연히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횡적인 문제. 요거는 정면에서 봤을 때 좌우의 그런 폭격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 가지 중에 사실 그 교정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많이 보고 또 우리가 부정교합을 분류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사실 이 전후방적인 문제를 보통 기준으로 많이 삼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이죠. 하지만 이제 특히 성장기에 우리가 안면을 평가를 할 때는 수직적인 문제와 횡적인 문제도 절대 무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을 진단을 하고 평가를 할 때는 단순히 앞뒤로 내가 이제 뭐 주걱턱이라든지 무턱이라든지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얼굴이 길고 짧고 그다음 횡적으로 좁아져 있느냐 넓어져 있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3차원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전후방적인 문제인데요. 앞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위턱과 아래턱이 전후방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그 위턱과 아래턱의 관계가 어떤가를 좀 평가를 하는 거고요. 여기 그림 모식도에서 보시면은 맨 왼쪽에 있는 요 그 모식도가 위턱과 아래턱의 전후방적인 위치가 가장 이상적인 바른 위치에 있고 또 둘 간의 관계도 적절한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옆에서 봤을 때 위에서 아래로 굉장히 스트레이트하게 딱 떨어지는 그런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직선형 안모라고도 부르고요. 가장 정상적이고 또 전 인구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골격적인 전후방적인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두 번째 그림처럼 약간 보시면 어떠세요? 이렇게 오목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가 좀 꺼져 있고 위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래턱이 앞으로 많이 나온 경우, 이런 것들 우리가 오목형 안모라고도 부르고요. 요거는 또 이제 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위턱이 아래턱에 비해서 아래턱은 정상인데 위턱이 작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위턱은 정상인데 아래턱이 주걱턱으로 많이 나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두 가지가 혼용된 그런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소위 주걱턱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오목형 측모가 있고 또 이제 맨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볼록형 안모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아래턱은 정상인데 위턱이 너무 앞으로 나가 있거나 아니면은 위턱의 전후방적인 위치는 괜찮은데 아래턱이 뒤쪽으로 많이 물러나 있다든지 아니면 두 개가 혼용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볼록형 안모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방적인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개념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예시로 두 가지를 좀 가져왔는데 잘 보이시죠? 왼쪽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좀 볼록형 안모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간 우리가 보통 소위 말하는 무턱 문제죠. 그래서 위턱에 비해서 아래턱이 좀 작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목형 안모를 띠고 있죠.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오목형 안모를 띠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주걱턱 경향, 그러니까 위턱에 비해서 아래턱이 과잉으로 앞으로 많이 성장한 형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직적 문제도 제가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위턱과 아래턱은 모두 다 수직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물론 전방으로도 성장을 하지만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수직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는데 그 위턱의 성장과 아래턱의 성장이 다 합쳐져서 요 아래턱의 요 각도를 이루게 됩니다. 얼마나 이 아래턱이 경사져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가장 왼쪽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그 아래턱의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얼굴이 긴 형태라고 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경사가 완만하고 거의 이제 그 지명과 수평일 정도로 이렇게 정말 작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각도를 가진 긴 안무부터 작은 각도를 가진 짧은 안무까지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고요. 이것도 예시를 한번 좀 가져왔는데 왼쪽은 어떠신가요?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아래턱의 각도가 굉장히 작죠. 그래서 요거는 짧은 안무, 단안무라고도 부르는데 짧은 안무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환자 같은 경우는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요 아래턱의 각도가 가파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직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환자분들은 얼굴이 상대적으로 좀 긴 형태를 띠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로 횡적인 문제. 요거는 정면에서 봤을 때 좌우의 폭경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자마다 위턱과 아래턱에 이 폭경이 적정한 그 비율과 그 관계가 있는데 거길 따르지 않고 위에가 너무 좁다든지 아니면 위에가 너무 넓다든지 이런 횡적인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고 성장기에 이걸 조절해 주는 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엑스레이, 이 CT 상에서 보시면은 이 위턱의 폭경과 아래턱의 폭경을 비교를 했을 때 위턱의 폭경이 아래턱에 비해서 좀 많이 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위턱 같은 경우는 코에 비강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턱이 좁다는 것은 비강, 코의 너비도 굉장히 좁아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뒤에서 제가 잠깐 언급드리겠지만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 위턱이 굉장히 좁아서 비강도 굉장히 좁고 그래서 코로 숨을 쉬는 걸 굉장히 어려워했던 환자였는데요. 나중에 이제 조절을 통해서 위턱을 확장을 시켜서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비강의 너비, 코에 이 비강 너비 보시면은 위턱을 확장하면서 비강도 같이 넓어지게 되고 실제로 이 환자는 이렇게 확장을 한 이후에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좀 편해졌다라고 얘기를 했던 환자입니다. 물론 이제 위턱을 무조건 넓힌다고 다 코로 숨을 못 쉬었던 환자들이 다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적당한 그런 감별 진단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코로 숨을 못 쉬는 문제가 위턱과 연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위턱을 조절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횡적인 문제가 골격적인 문제인데 이 골격적인 문제가 결국에는 치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이런 윗 어금니와 아래 어금니 간의 관계 모식도를 쭉 보면은 이 왼쪽 위에 있는 이 관계가 아주 정상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어금니가 아래 어금니보다 살짝 바깥쪽으로 나가서 덮고 있는 이런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의 폭경이 작은 경우에는 치아도 어금니도 따라서 같이 좁아지기 때문에 마치 여기 C에서 나온 것처럼 위에가 아래를 덮지 못하고 오히려 아래 치아가 위의 치아보다 더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이런 형태를 띠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위에가 너무 넓게 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위에가 아래를 덮긴 덮어야 되는데 서로 교합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교합도 되지 않고 바깥쪽으로 아예 튀어나가는 이런 형태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이제 뭐 간단히 보면은 이런 왼쪽 같은 경우는 위에가 좁아서 위에 어금니가 아래 어금니를 덮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이 오른쪽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쪽 환자 입장에서 오른쪽이 치아가 바깥쪽으로 많이 튀어나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환자들이 음식을 씹거나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중간에 치료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그 사진이죠. 보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 환자 입장에서 오른쪽 부분을 보면은 어금니가 위의 어금니랑 아래 어금니가 서로 교합이 되지 않고 위의 어금니가 아래 어금니보다 더 바깥쪽으로 많이 튀어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환자는 당연히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가 없고, 실제로 환자 보호자분도 환자가 남자아이였는데 뭐 고기를 잘 못 먹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래서인지 아이가 굉장히 체구가 좀 왜소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횡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서 교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저희가 뭐 다른 걸 할 필요 없이 이쪽 그 어금니 교합만 좀 제대로 맞춰주자라고 접근을 해서 실제로 이제 치료를 통해서 어금니가 서로 씹힐 수 있도록 그냥 그 문제만 해결했습니다. 다른 것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어금니만 잘 씹힐 수 있도록 그 부분만 부분적으로 해소를 해줬는데, 그랬을 때 이게 교합이 정상화되니까 다른 부분까지 저절로 개선이 많이 돼서 지금 마지막 사진 보시면은 굉장히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죠. 수직적으로도 앞에서 위에가 굉장히 위에 앞니가 아래 앞니를 깊게 덮고 있었던 것도 자연스럽게 개선이 되면서 환자도 음식을 잘 씹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어쨌든 작은 개입으로 큰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환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전후방적인 문제, 수직적인 문제, 횡적인 문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저희가 치료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하나가 있더라도. 근데 이것이 하나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면은 그게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전후방적인 문제, 수직적인 문제, 횡적인 문제, 거기다가 뒤에서 말씀드릴 기능적인 문제까지 다 가지고 있는 굉장히 까다로운 환자였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더더욱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능적인 문제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뭐 기능은 여러 가지, 우리가 입안에서 일어나는 기능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먼저 첫 번째로 교합 기능을 볼 수 있고요. 지금 맨 위에 사진을 보시면은 위아래 앞니가 거꾸로 물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아래턱이 이만큼 많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거꾸로 물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체어에서 환자의 턱을 유도를 해보면은 환자는 이렇게 원래 턱을 편안하게 물었을 때 이렇게 물려서는 안 되는 아이였습니다. 지금 가운데 이 그림처럼 위에 앞니와 아래 앞니가 서로 맞닿는 정도로 이렇게 닿을 때 아이가 턱이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는 그런 상태인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앞니끼리는 닿는데 어금니는 다 뜨기 때문에 뭐 밥도 먹을 수 없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이 친구가 아래턱을 앞으로 억지로 내밀어서 위에처럼 물게 되는 그런 현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합 기능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위아래가 턱이 편안한 상태로 물었을 때 위아래 간선만 좀 제거를 해줘도 이렇게 쉽게 위아래 거꾸로 물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치료법이거든요.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드라마틱해 보이지만 되게 쉬운 치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중에 또 호흡 기능이 있죠. 우리가 숨을 쉬는데 뭐 당연히 우리가 호흡을 할 때는 코로 숨을 쉬어야겠죠. 그게 정상적인 기능이죠. 근데 아이에 따라서 코로 숨을 잘 쉬지 못하고 입으로 숨을 쉬는 그런 호흡 문제, 기능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호흡을 코로 하지 못하고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은 입을 계속 벌리고 있고 혀는 또 아래로 계속 떨어지고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얼굴이 길어지는 안모 형태를 띠게 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소위 아데노이드 안모라고도 이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얼굴이 점점 길어지고 아래턱은 뒤로 후퇴되고 입은 계속 벌려져 있어서 입은 계속 바짝 마르고 혀는 아래로 깔리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흡 문제가 있을 때는 코로 숨을 쉴 수 있도록 적기에 또 적절한 치료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입으로 숨을 쉬는 게 무조건 환자의 어떤 습관적인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뭐 예를 들자면은 이비인후과적으로 뭐 아데노이드라든지 편도에 문제가 있을 때 제대로 코로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입을 벌려서 입으로 숨을 쉬어야지만 되는 그런 환자들이 있을 수 있고요. 뭐 또는 만성비염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이비인후과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저희가 이비인후과에 의뢰를 드려서 이런 그 원인이 되는 것을 해소를 하고, 그래서 이제 구호흡이 일어나지 않고 코로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요. 또 이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턱의 폭경이 굉장히 좁은 경우에 그때 코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입으로 숨을 쉬는 게 너무 명확하다라고 한다면은 위턱을 확장시켜주는 치료를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습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분명히 코로 숨을 잘 쉴 수 있는데 계속 입을 벌리고 있는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습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계속 주지시키고 코로 숨을 쉬도록 교육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적절한 장치를 통해서 코로 숨을 쉴 수 있도록 습관을 유도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혀입니다. 혀는 우리가 입안에서 그 정상적인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혀는 입천장에 올라가서 거기를 가득 채우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왼쪽처럼 혀가 아래로 깔려 있거나 아니면 앞쪽으로 내미는 이런 위치에 있게 되면은 치아나 앞골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혀는 입천장에 위로 올라가서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환자의 습관적인 경우가 사실 제일 많고요.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혀 밑에 보면은 우리가 설소대라고 하는 섬유 조직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짧고 좀 구축이 되어 있어서 혀를 위로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그런 아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은 그 설소대 절제술이라는 술식을 통해서 그 섬유 부분을 절제를 하고 혀가 조금 더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혀가 전방으로 나가거나 아래로 깔려 있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예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지금 제가 마우스 포인트로 가리키는 이게 혓바닥이거든요. 여기는 입천장이고. 혓바닥이 입천장에 가지 못하고 아래로 이렇게 쭉 깔려 있고 게다가 전방으로 위치돼서 앞으로 계속 내미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환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혀는 이 앞으로 계속 내밀게 되면은 치아나 앞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앞니가 자꾸 혀가 앞으로 개재가 되니까 앞니가 서로 위아래로 벌어진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환자한테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이걸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장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입안에 이렇게 그 세로로 된 뭔가 막혀 있는 듯한 그런 장치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혀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아이가 혀를 자꾸 이렇게 앞으로 내밀 때, 내가 지금 혀를 내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습관을 자꾸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좀 열심히 쓰고 환자의 습관이 개선이 되면은, 이제 위아래가 벌어졌던 환자도 이렇게 저절로 점점 다물어지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혀의 자세나 기능 문제 계속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으로 내미는 거 안 좋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식으로 아래로 깔려 있는 것도 좋지 않은 혀의 자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요 아래 모식도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금니 입장에서 보면은 이 어금니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미는 힘이 있고요. 그건 혀가 밀겠죠, 보통. 혀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치아를 밀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볼 근육이 치아를 안쪽으로 미는 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힘이 평형이 이루어지는 곳에 치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혀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깔려 있으면은 위에 어금니 입장에서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미는 힘이 없어지는 셈이 되니까 자꾸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미는 힘만 작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 치아가 안쪽으로 밀리고 앞궁 자체도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혀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또 좁아지고 그럼 더 올라가지 못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혀는 항상 자세와 기능 중요하다. 이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골격과 기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로 치아의 공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잠깐 소개를 드렸었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유치가 조기에 좀 많이 탈락된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금니인데요. 어금니가 상당히 많이 앞으로 밀려와 있었고요. 반대쪽도 정상보다는 좀 앞쪽으로 많이 밀려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화살표로 표시한 이 노란색 화살표 이 공간 안에 무려 영구치가 3개가 나와야 되는 그런 공간인데 공간이 이미 많이 소실이 됐죠. 그래서 이 영구치가 나오기 전에 어금니를 뒤쪽으로 빨리 밀어줘야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장치를 사용해서 치아들을 뒤쪽으로 밀어주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금니가 성공적으로 뒤로 밀린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3개의 영구치가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서 이렇게 정상적인 맹출을 유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좀 삐뚤빼뚤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나중에 또 부가적으로 치료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치아를 또 공간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지금 여기 지금 이게 어금니거든요. 어금니와 어금니 사이에 장치가 이렇게 붙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오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송곳니,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런 송곳니 같은 경우는 어떠신가요? 이게 좀 약간 삐뚤어져 있고 돌아가 있고 그다음 배열도 완벽하지 않고 좀 약간 삐뚤빼뚤해 보이죠? 아래쪽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맨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은 그냥 이 장치만 달아놨고 뭐 다른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송곳니가 제 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가지런하게 배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송곳니 저희가 건드리지도 않았거든요. 아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송곳니가 맹출을 할 때 조금 삐뚤게 난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냥 이 적절한 장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절로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특징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 굉장히 또 되게 특이한 특징이 있는데 지금 가리키고 있는 이 유치거든요. 작은 어금니가 나올 공간에 유치가 자리하고 있고 여기서의 특징은 유치보다 새로 나올 영구치의 크기가 조금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큰 치아가 빠지고 작은 치아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공간이 좀 생기는데요. 보통 그 공간이 어떻게 없어지냐면 뒤에 있는 어금니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공간이 없어집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장치를 씀으로 인해서 어금니가 앞쪽으로 밀리는 것을 방지를 하고 그러면은 큰 유치가 빠지고 그거보다 작은 영구치가 나올 때 공간이 좀 남잖아요. 그것이 이제 앞에 있는 송곳니나 작은 어금니들이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면서 공간을 이제 차지하는 그런 식의 관리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당연히 적기에 잘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치아 맹출 이상 등 기타 상황 이렇게 분류를 해봤고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아 개수가 이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치아가 좀 원래 있어야 될 개수보다 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은 오히려 더 많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치아가 자기가 나야 할 위치가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맹출을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뼈에 파묻혀서 제대로 맹출할 시기에 맹출하지 못하는 그런 매복되어 있는 문제가 있거나 이런 원인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환자도 보시면은 아래쪽에 제가 X자로 표시한 게 영구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는 아래쪽에 영구치가 4개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공간 관리를 잘 해줘야겠죠. 그 다음 이제 위에 제가 동그라미 표시한 거는 송곳니와 작은 어금니가 이게 서로 두 개가 위치가 뒤바뀌었습니다. 지금 송곳니가 작은 어금니보다 더 앞쪽에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작은 어금니가 더 앞쪽에 위치하게 되고 게다가 이제 맹출하는 방향도 굉장히 이상하죠. 이렇게 아래로 놔야 되는데 이렇게 뒤쪽으로 나고 그걸로 인해서 송곳니가 제대로 맹출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치아 맹출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저희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다면은 적기에 치료를 개입을 해서 개선을 해줘야 정상적인 맹출 그리고 공간에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제대로 된 발육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복되어 있는 뼈 속에 파묻혀 있는 요 치아 끌어당기는 증례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요 송곳니입니다. 송곳니가 뼈 속에 묻혀서 맹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주변 치아의 맹출 정도라든지 아니면은 요건 유치거든요. 유치가 뿌리가 이미 다 흡수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가만히 기다린다고 얘가 저절로 나올 것 같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송곳니를 끌어내리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송곳니에 그걸 좀 노출시켜서 장치를 부착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고리를 연결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이랑 고무줄을 위아래로 걸게 되면 이 고무줄의 탄성에 의해서 이 치아가 점점 아래로 끌려오는 그런 원리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송곳니가 아래쪽으로 정상적으로 잘 맹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절한 교정 치료를 그러니까 소아청소년 시기에 어떤 환자들이 교정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좀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치료 시기가 언제이고 또 적절한 치료 방법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를 좀 찾아봤을 때 너무 많은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굳이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참고로 비욘디 채널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위턱과 아래턱의 성장에 대해서 좀 보면은 위턱 성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전하방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전하방이라는 건 앞으로 수직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위턱뼈가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특징적으로 위턱뼈가 성장하는 시기가 있는데, 가장 많이 성장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보통 한 10살보다 어린 시기, 10살 전쯤에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할 때 내가 위턱뼈를 좀 앞쪽으로 많이 빼줘야겠다, 아니면 혹은 거꾸로 위턱뼈가 너무 많이 성장을 할 것 같으니 얘를 억제를 해줘야겠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그 시기에 맞춰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위턱뼈는 생각보다 좀 빠른 시기에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좀 빨리 치료에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아래쪽은 아래턱뼈의 성장을 나타내는 건데, 아래턱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성장을 합니다. 이게 전방으로도 성장을 하고 하방으로도 성장을 하는데, 근데 이제 위턱과 아래턱은 좀 차이가 있는데, 일단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턱은 10살 전후로 많이 성장을 하게 되고요. 아래턱뼈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좀 더 뒤에, 보통 아이들이 그 사춘기 시기에 키가 많이 크잖아요. 그 시기에 아래턱도 같이 많이 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래턱뼈와 위턱뼈의 그 성장하는 시기가 다르다는 점, 그다음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교정력을 가했을 때 위턱은 우리가 교정력을 가면 굉장히 반응을 잘합니다. 앞으로 끌어당기면 잘 끌려오고요. 막으면 잘 막힙니다. 근데 아래턱은 너무 불행하게도 우리가 어떤 교정력을 사용하더라도 이게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래턱뼈는 저는 이제 환자분들께 이거는 유전적으로 좀 대부분 결정되는 거고, 우리가 치과 의사가 할 수 있는, 개입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래턱이 아무리 이제 많이 성장할 것 같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성장을 뭐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성장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또 반대로 아래턱 성장이 매우 부족한 환자를 어떤 정해져 있는 그 크기 이상으로 그 성장시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요새 중론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럼 성장이 언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 아까 제가 나이로도 볼 수 있지만, 사실 나이보다도 환자마다 워낙 그 변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언제가 가장 적기인지는 많이 보셨겠지만 이런 손 엑스레이도 촬영을 하고요. 그래서 손 엑스레이에서 엄지손가락 부분에 이 뼈가 언제 나타나는지, 요 가운데 손가락에 요 뼈의 관계가 어떻게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손목뼈가 언제 융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을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꼭 손 사진을 찍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정 치료를 할 때는 옆에서 찍는 엑스레이를 보통 많이 찍거든요. 얼굴뼈를 옆에서 찍는 엑스레이를. 근데 이제 그때 경추 부분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추의 형태를 가지고 이 아이가 지금 이 성장 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있구나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법을, 치료 시기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합니다. 그리고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들보다 보통 한 2년 정도 성장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별 차이도 보고, 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초경 시기가 우리가 성장이 그 가장 최대로 많이 일어나는 그 시기랑 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문진할 때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환자 요인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 위턱과 아래턱 뼈가 좀 부조화로 인해서 어쨌든 요새 아이들은 외모에도 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 이런 외모 때문에, 안모 때문에 심리사회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위에가 아래보다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부딪혔을 때 이 치아가 손상되거나 뭐 치아가 부러지거나 이런 외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좀 평가를 해서 이게 내가 그 치료를 개입을 해서 이런 위험을 줄여줄 수 있는,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은 조기에 개입을 하는 것이 좀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능 부분, 호흡 기능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이들이 잘 때 코 고는 아이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기능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리가 치료 시기와 방법을 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근데 제가 여기 별표까지 써놨는데 제일 중요한 건 환자의 협조도입니다. 우리가 의학적인 그 지식에 근거를 해서 가장 적당한 시기에 가장 적당한 그 기구를 처방을 한다 하더라도 환자가 이거를 협조를 해주지 못하면은 이건 치료 효과가 전혀 얻어질 수 없습니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서 뭐 종류는 이것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아이들이 스스로 뺐다 꼈다 하는 장치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아이가 협조도가 얻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장치를 써도 효과를 얻을 수 없겠죠. 그래서
아이의 협조도가 너무 얻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너무 안 된다 하면은 일단은 뭐 잠깐 미루더라도 아이에게 이 치료를 왜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하고 교육을 확실하게 하고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됐을 때 시작을 해야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협조도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린 이제 하는 그런 컨셉으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이제 먼저 우리가 그 첫 번째 질문 자체가 성장기에 교정 치료를 받았으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얼굴뼈는 굉장히 유전적인 요인을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독일 왕족의 합스부르크 가문의 어떤 초상화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다 공통적으로 아래턱이 굉장히 크게 묘사가 되어 있죠. 이만큼 우리가 아래턱뼈, 얼굴뼈의 성장은 유전적인 요인을 굉장히 많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으면 내가 부모님 때나 조부모님 때에 어떤 특징적인 안모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은 우리 아이도 그런 안모의 형태의 성장이 예측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환경적인 요인, 외상이나 습관, 기능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우리가 성장이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성장 조절 치료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윗턱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까지 성장을 하고 또 교정력에 잘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턱을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거꾸로 물려서 저희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거꾸로 물리는 걸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봐도 위아래 앞니가 거꾸로 물리는 게 위에가 아래보다 이제 위에가 아래보다 앞으로 나오도록 제대로 물리는 형태로 개선을 시켜놨죠.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잘 끝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면에서 한번 볼게요. 정면에서 보니까 이게 끝났을 때 모습이고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이제 저희가 정기 체크를 하면 할수록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다행히 이제 아래가 위에보다 더 치고 나가는 요런 재발은 잘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아래턱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가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중심선을 보면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틀어지는 걸 볼 수 있고 턱 모양을 봐도 좀 미약하게나마 점점 우리가 턱이 한쪽으로 틀어져서 비대칭의 양상을 조금씩 띠고 있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래턱의 성장은 정말 끝까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성장이 완료될 때까지는 우리가 이걸 꾸준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아래턱에 비대칭이 나타났다 하면은, 만약에 이제 경미한 아래턱에 비대칭이다 하면은, 이거 충분히 그냥 교정치료만으로 이렇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심선 틀어진 거 교정치료만으로 이렇게 딱 맞출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이 치료를 할 때는 아래턱의 성장이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시기에 치료를 해야겠죠. 왜냐면 이렇게 고쳐놨는데 또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래턱 성장이 완료된 시기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비대칭이 너무 안타깝게도 심하게 비대칭을 유발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환자의 니즈랑도 연결이 되는데 이제 삐뚤어진 얼굴을 바로 잡고 싶고 한다면은 교정 치료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악교정 수술, 양악 수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악교정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삐뚤어진 뼈를 바로 잡아주고 교합을 맞춰주는 이런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턱의 성장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기능과 습관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인 혀의 위치, 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천장에 가서 딱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내밀거나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도 내가 자꾸 고호흡을 하는지, 코로 제대로 숨을 쉬는지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기능을 평가를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이게 그냥 우리 교정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이비인후과라든지 여러 필요한 과에 의뢰를 해서 다학제 간 협진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습관, 아까 말씀드린 구호흡 습관이라든지 턱을 한쪽으로 이렇게 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악습관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된다면은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것을 교육을 하고 그다음 이제 추후에 2차 치료의 시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이 내가 적정한 그 치료 시기를 놓쳤는데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일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성장의 속도가 조금 줄어들 뿐이지 아이들은 성장이 완료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 양은 1년에 성장하는 양 자체는 조금 줄어들다 하더라도 성장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그런 자녀 성장이 조금이나마 있다는 것에 우리가 희망을 조금 걸어볼 수 있는데요.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이런 식으로 아래턱이 전방으로 하방으로 굉장히 수직적으로도 길어지고 아래쪽으로 앞으로 나오는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층컵 이모 장치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을 수직적인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조금 수직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는 개선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장치는 문제가 엄청 오랜 기간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쓰는 시기가 이미 이제 그 시기를 놓친 시기니까 뭐 보통 중학생, 뭐 고등학생 이때 되지 않겠어요? 과연 그 질풍노도의 시기의 아이들이 이걸 쓸 수 있을까? 좀 의구심이 있죠. 물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좀 제한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윗턱과 아래턱뼈에 이런 그러니까 나사 같은 것을 이제 조금 식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식립을 하고 고무줄을 걸어주고 하면은 이런 거에 의해서 좀 오랫동안 장기간 쓰게 되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자녀 성장을 통해서 좀 위아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에다가 뭔가를 식립을 해서 이제 앞쪽으로 꺼내가지고 좀 늦게 온 친구였는데 그래도 위아래 거꾸로 물리는 거를 어느 정도는 개선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 같이 식립해서 이런 식으로 고무줄을 건 경우도 있었고, 요거는 요런 식의 안모에서 뭐 크진 않아요. 자녀 성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요 정도의 안모 개선을 뭐 큰 차이는 안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요 입술 라인, 코에서 입술로 떨어지는 요 라인 보시면은 그래도 조금 바람직한 개선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성장량 자체가 그렇게 크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 드라마틱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시기를 놓쳤다라도 기회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마찬가지로 이제 윗턱도 억제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 지나서 내원했던 환자도 이미 이제 윗턱은 성장할 대로 성장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턱뼈의 조정을 통해서 개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다른 교정 치료를 통해서 물론 보상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턱은 성장이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아래턱의 성장을 조금 더 유도를 하면서 위에를 적당하게 치료를 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이제 앞으로 많이 튀어나가 있는 그런 것도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리 그 소아청소년 교정 치료는 이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치료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치료만 받으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후속 관리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토콜을 제가 한번 그냥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그 적절한 시기 잘 모르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보통 한 6, 7살 정도 때부터는 한 번씩 평가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이제 영구치도 나오기 시작하고 턱뼈도 막 자라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환자마다 모든 환자 다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환자마다 다 이제 원인 요소와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로 맞춤 치료 시기를 결정을 하게 되고 실제로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면 적절한 장치를 사용해서 치료를 진행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가 끝이 아니고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는 그 이후에 평가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아래턱의 평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장 평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흡이나 혀의 위치, 이런 습관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 기능적인 거 평가해야 되고 또 하나 이거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이거는 뭐 많지 않은 환자분들 중에 치아가 너무 많이 썩거나 잇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에 그걸로 인해서 2차적으로 교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치아도 건강하게 관리를 당연히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치료가 액티브한 치료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계속 내원을 해서 평가를 받고 필요하다면 전문 분야와 협진 치료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나중에 2차 교정 치료를 진행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그 치료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후속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거 꼭 잘 기억하시고 적절한 전문가에게 좋은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몇 개가 들어와서 한번 질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피라이프님이 질문해 주신 걸 좀 볼게요.
유치를 엄마가 직접 빼주셨는데 저는 아이들이가 흔들거릴 때 대부분 치과에 데려가서 뺐거든요. 그런데 큰아들 유치는 미국에 있을 때라 어쩔 수 없이 옛날 방식으로 문고리에 걸어서 잡아당겨서 뺐어요. 지금 별탈 없다지만 아무래도 유치가 흔들릴 때 치과 가는 게 훨씬 좋겠지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사실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크게 상관없어요. 집에서 빼도 되고요. 저도 제 어릴 때는 뭐 치과 가서 뽑았던 기억은 거의 없고 그냥 밥 먹다가 빠지거나 뭐 카라멜 같은 거 먹다 빠지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 부모님이 빼주시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대부분은 정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은 치아에 유치의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가 같이 대부분 뿌리가 잘 흡수돼서 이제 머리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빠지는 게 대부분인데 어떤 경우에는 뿌리가 일부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스스로 빼다가 머리랑 뿌리랑 분리가 되고 그래서 머리는 빠졌는데 뿌리가 아직 잇몸에 박혀 있는 경우들이 아주 간혹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걱정된다거나 아니면은 뺄 시기가 됐는데 이게 좀 흔들리는 정도가 애매하다든지 아니면은 예전에 우리 은니로 보통 유치에다가 많이 씌우잖아요. 그런 건 좀 자연적으로 탈락하는 게 좀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은 치과 가서 빼는 것이 좀 더 안전하고 안심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선생님 남자아이인데요. 3학년입니다. 혹시 입을 벌리고 자는 버릇이 있는데요. 입 테이프하고 자면 입이 들어갈까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굉장히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호흡, 입을 벌리고 입으로 호흡한다는 것은 요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단순히 이게 습관적인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잘 때 입이 벌어지는 것은 아이의 습관이랑은 전혀 내가 무의식 중에 입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습관이랑은 크게 상관은 없고 다른 구조적인 원인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비인후과적인 원인, 그래서 뭐 아데노이드나 편도가 좀 비대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누워서 잘 때 숨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입을 벌려서 보상적으로 기도를 벌려가지고 이 숨을 쉬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골격적으로 좀 굉장히 돌출이 심하다든지 얼굴이 좀 긴 형태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입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벌리고 자는 그런 습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줘야 좀 개선이 될 거고요. 물론 이제 입 테이프를 하고 자도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이건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게 아이가 코로 숨을 쉬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아이가 코로 숨을 잘 못 쉬는데 잘 때 입 테이프를 붙이고 자면은 굉장히 괴롭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래서 코로 숨을 잘 쉴 수 있는 상태에서 입 벌리고 있다 하면은 뭐 테이핑을 하는 게 뭐 어느 정도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좀 근본적인 처치는 아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입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만약에 습관적으로 입이 깨어 있을 때 계속 벌어져 있어서 입술에 힘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깨어 있을 때만이라도 입을 좀 확실하게 다물게 하면은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잘 때 테이핑 한다고 입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20대입니다. 살짝 부정교합이 있어서 아랫니와 윗니가 딱 끝에서 만나는데 이 정도면 교정이 필요할까요? 라고 주셨는데요. 네, 뭐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가 위아래 치아 관계는 위의 치아가 아래 치아를 덮고 있는 게 정상적인 교합 관계입니다. 그래서 뭐 양으로 따지면 한 2에서 3mm 정도 위의 치아가 아래 치아를 옆에서 봤을 때도 앞으로 나와 있고 수직적으로 봤을 때도 위가 아래를 2, 3mm 정도 덮고 있는 게 정상적인 관계인데요. 이런 식으로 앞니가 딱 끝에서 만나는 정도라면은 이제 부정교합에 해당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원인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냥 단순히 거꾸로 물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서 딱 만나는 정도라면은 그렇게 심한 부정교합은 아닐 거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 쉽게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진을 받고 필요하다면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치아가 위에가 아래를 덮어야 되는 이유는 이 치아 앞니도 적당한 힘을 받아야 돼요. 적당한 방향으로 적당한 힘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끝끼리 맞물리면은 좀 좋지 않은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주는 게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신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50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소아청소년 교정치료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절한 전문가를 잘 찾아가셔서 좋은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